자, 이번 시간, 저번 시간 잠깐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은 넘겼는데요. 중요합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가. 그래서 뭐 문제 비중은 한 5에서 한 6에서 한 7문제 정도. 근데 요즘은 뭐 한 7문제, 8문제까지는 또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부동산 금융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자금의 융통이라고 얘기했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니까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로서 주택금융이 주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하고 건설업자한테 장기조리를 빌려주는데요. 자, 근데 이제 좀 깊숙하게 간다면 9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주택금융의 구별이 개발금융과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금융은 자, 우리가 주택개발금융과 그냥 개발만 적어 놓을게요. 소비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게 개발금융이고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게 소비금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한테 빌려준다는 것은 수요를 늘리고요. 공급자한테 빌려주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자금융, 공급자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소비금융은 무주택 서민들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당대부가 대표적인데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값이 이제 만 19세 이상인데 만약에 1억짜리다 70%까지 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기 저리로 갑니다. 10년, 20년, 30년까지 이제 15년, 30년까지 빌려줘서 장기 저리로 가는데 자, 일시불 대부죠. 일시불 대부고요. 상한은 장기 분할 상한이에요. 분할 상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장기 저리로. 그 다음에 장기고 저리죠. 근데 개발업자는 주택건설업자입니다. 주택건설업자는 건축대부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건축대부는 아직 안 졌기 때문에 건축 진척도에 따라 빌려줍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감리를 받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땡기죠. 단계적으로 빌려줘요. 그럼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단계적 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 대부죠, 그죠? 단계적 대부고, 그다음에 장기 분할 상한이 아니라 일시불 상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30년 동안 짓지 않죠. 뭐 짓다가 뒤지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한 2, 3년 정도면 건축이 끝나겠죠. 그래서 저리가 아니라 고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금융도 건축대부예요. 주택소비금융,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개량하고자 하는 가계에 대한 대출로서 저당대부입니다. 그러면 건축대부는 저당대부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한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 제공하지만 저당대부는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고 일시불용자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나누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일단은 한 코스를 다 돈 다음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이 아니라도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해드리겠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은 91페이지 이제 이자율의 적용 방식이 이자율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제 예를 들어본대요. 91페이지입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이제 명목이자라는 자체가 있죠. 명목이자율과 그 다음에 실질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실질이자율. 자, 위험의 대가는 그냥 안 적을게요. 위험할수록 대가가 너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위험 대가를 또 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구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장에 대한 이 실질이자가 무위험률이라면 위험의 대가가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로 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게 실질이자와 예상 인플레이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계약이자가 고정이자가 만약에 7%다. 그럼 예상 인플레가 2%다. 그럼 실질이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실질이자는 명목에서 예상을 뺍니다. 그래서 7%에서 2%를 빼게 되면 우리가 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 됐어요. 그럼 여기를 또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 빼주게 되면 이 5%가 4%로 실질금리가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위험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첫 해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은행에 지겠죠. 그래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변동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정금리는 병목이자라는 설정에서 시장의 실질이자에다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플러스합니다. 그러면서 변동금리라는 게 있죠. 이 변동금리는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걸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목이자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우리가 지표금리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CD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픽스도 있긴 한데 CD금리가 양도성 예금증서에 의해서 3개월마다 조정이 돼요. 그래서 조정이 된다는 자체는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가상금리는요. 자, 은행에 가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돈을 빌리게 되면 연체 실적이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지금 은행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 2%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상금리가 갑돌이는 너 연체가 많으니까 1%, 너 0.8, 0.15 하는 거죠. 그럼 1%가 가산했다는 것은 자, 이건 계약 시점과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건 기준금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 시에 금리가 변동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가상금리는 어때요? 차입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대출 시점에 정해지면 그 금리가 고정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니다. 자, 금리 위험이라는 것은요,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자가 이제 조기상환 해버리면 대출자가 그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대출자가 부담하죠. 조기상환 위험은. 채무불이행은 이제 차입자가 부담하겠고요. 자, 고정금리 대출 시. 자, 요거 봅니다. 대출 시에 차입자 측에서 조기상환이 유리한 시기는 저당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지금 돈을 빌린 게 저당 이자예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 이자라는 자체가 지금 7%로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바뀌면서 우리가 고정금리는 조기상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조기상환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저당 계약 약정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얘가 높다는 자체는 조기상환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기상환은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입니다. 자, 아까 고정금리 대출 시 예상 인플레보다 실질이 높았어요. 예상은 2%인데 합치니까 실제가 3%입니다. 그럼 이건 대출자가 위험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실질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대출자는 손해액을 보고 차입자는 이익을 봅니다. 이게 다 기출됐던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출 기관들의 대출 관련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요, LTV와 DTI는 돈을 빌려주는 비율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많이 빌려줘요. 그럼 은행은 많이 빌려주면 위험하거든요. 그럼 LTV와 DTI를 낮추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LTV와 DTI는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이제 부채 감당률을 배우셨어요. 부채 감당률은 1.0 이상이 돼야지만 승인을 합니다. 근데 1.0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위험을 낮추겠고요. 동일 조건에서 대출 상환 기간이 길면 더 위험해요. 짧아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5번, 초기에 대출 금리가 낮은 것은 변동금리다. 대출자 선호하는 것은 변동금리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변동금리는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 더 높다는 거예요. 변동보다.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앞쪽에서 합해 시한 가치에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배우셨습니다.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다 복리 계산이거든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는요.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연복리보단 월복리. 왜 일수 찍는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일수 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망합니다. 빌린 사람 입장은. 그럼 일수라는 자체는 조정 주기가 짧아서 이자 조정이 짧을 때 조정 횟수가 많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염두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식이 지금 제목이 고정금리 저당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전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는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또 차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와 어때요? 모두가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고정금리 대출에서 가상금리 등의 위험에 대가 예상인플을 아까 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원금, 그다음에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론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 방식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이 자체의 그 여러분들이 그냥 상환 방식 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고정금리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자,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게 됩니다. 그럼 원금을 균등하게 된다면 자, 첫 해는 어떻게 돼요? 원금이 균등하다 보니까 이자가 바뀌죠. 자, 첫 해는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갚아 나갈수록 이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이자가 줄죠. 그래서 이건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부담이 초기에 제일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원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원리금을 이제 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자가 계속 준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자가 높아요. 나중에 계산은 다음에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갚아 나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금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초기에 제일 많은 게 원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는 게 이제 첫 해 내는 것만 이제 제가 금액을 적어 놓을게요. 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첫 해 내는 게 200을 냅니다. 200을. 그 다음에 얘는 첫 해 내는 게 130 낸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계산을 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초기에 많이 내죠. 얘보다. 근데 체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증식은 젊은 소득이 안정된 신혼부부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원금도 내지 말고 이자만 조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체증식은 자, 점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고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증식이 돼요. 그럼 첫 해의 원리금은요. 거의 이자도 다 내지 못해 버려요. 그러면 60만 원만 냅니다. 첫 해. 그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계산 방식으로 우리가 1년을 기준했을 때 그 1,000만 원, 그러니까 융자액이 똑같아.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다고 보면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계산에 대한 하나씩은 제가 기본서가 나오면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만 있지 계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지동네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책을 잘 편집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계산도 하나씩 있어요. 근데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해만 도우면 돼요. 갑니다. 1,000만 원에서 자, 융자액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10년이다. 기간. 자, 이자율이
연 10%라는 다 고정금리를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습니까? 아직 계산 안 했지만은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나누게 되면 100만 원이 되고 첫 해에 10%니까 100이 2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리금은 이제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건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얘는 첫 해 100만 원 원금을 내야 되는데 원금도 안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자도 당연히 안 냈죠. 그러면 남아야 할 금액이 두 번째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나타나겠죠. 초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이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입문서의 지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 어떻습니까? 표를 이제 그리는데요. 초기하고 후기에 대한 상한을 봐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이다 한다면 물론 깊숙한 계산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지만 200, 130, 60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그십시오. 자, 원리금 균등은 첫 해와 후기까지 원리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30씩 내는 거죠. 근데 원금 균등은 제일 많이 내죠. 근데 원금이란 체감식이라는 자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체증식부터 갈게요. 체증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체증식을 그세요. 체증식은 처음에 60 낸다는 거죠. 그럼 하나 남은 건 원금 균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금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금은 첫 해 200을 낸다는 얘기죠. 초기에 제일 많은 부담을 적어라. 그럼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91페이지 밑에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어때요? 원금을 매기간 동일하게 갚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상환이 가장 많습니다. 네, 후반기에 가장 우리 상환이 적죠. 상환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해서 자, 이 원리금을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당 지불액은 어떻게 돼요? 원금과 이자가 점점점 줄겠죠. 여기 이해하실 겁니다. 넘겨보세요. 원리금으로 갑니다. 자, 원리금은 우리가 월 불입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죠. 그래서 원금 분할 상환은 매월 조금씩 증가하죠. 원금은 이자가 주니까. 그 다음에 대출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완전히 상환이 완료돼서 대출자는 매월 대출 잔고 대비 확정금리 이자를 이제 수령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분할 상환하게 되면 이제 원리금 균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전식 갈게요. 최전식은 초기의 지불금이 낮죠. 6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차주에 빌린 사람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초기 지불액이 아까 이자 100만 원이 안 되는 6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럼 이자 지급분도 못 미치죠. 즉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합니다. 초기서부터.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늦어져서 채무례인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쭉 꺼진 게 원리금, 올라가는 게 체증식, 내려가는 게 원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변동이자입니다. 변동이자는 그냥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대출 기간 중에 화폐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자율로 변동시키는 대처하는 방법은 이해 가시겠죠? 대출자가 당연히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자율에 가산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인데 따라서 초기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어때요? 변동이자가 낮다 그랬어요. 가변입니다. 가변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인 변동이에요. 대출 시점에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고 대출 기간 중에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사전에 합의된 인플레 가문수에 따라 인플레 변동 시 일정 기간 뭐 3개월, 6개월 보통 CD는 3개월마다 조정되죠. 이자율 변동되는 저당 대출입니다. 단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이 심화로 인해 대출 기간에 차입자 모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노출될 수가 있어요. 조정입니다. 조정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정은 우리가 바로 변동이죠. 그래서 조정은 가변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 방식은 인플레이 변동 즉시 이자율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재량권 자체가 대출자한테 줍니다. 차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변동이고요.
물론 3번의 재협상 이자율 조정도 가변 조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협상은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재협상이라는 자체가 협상을 합니다. 가변 이자율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가변 이자율처럼 3개월, CD가 3개월마다 인플레 감은 지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재협상이라는 자체는요, 기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4%로 갔다가, 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다시 1%를 가산해서 5%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협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변 이자율 저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미리 정해준 지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자율이 일정 기간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그 뒤에 나와 있네요. 차입자와 대출자가 재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자, 가격 수준 조정이에요. 그러면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상한 방식은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빌렸다. 그러면 6천만 원을 갖고 4천만 원이 남았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변동이자를 염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고정이자가 어떻습니까? 이 고정이자는 실질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해요. 그러면 실질이라는 자체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4%를 갔는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인플레가 고려돼서 만약에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1%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목에 대한 5%로 가는데요. 이자율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이자로 갑니다. 그러면 야, 너 1%로 내가 가산할 텐데 이자율로 조정 안 시키고 잔금액에다 조정시킬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1%를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4천만 원이 아니라 4,100만 원 갚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는 고려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자율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은 명목이자가 아니라 실질이자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는 금액이 더 갚아야 될 금액이 많아지니까 부의 상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갚아야 될 금액이 4천이 아니라 4,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의 의의는 인플레 위험을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에 따라 저당 가격, 어떤 저당 잔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특징은 매년 적용되는 이자율은 인플레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명목이자가 아니라 실질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초중기까지는 면목상의 자금이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어 부의 상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4천만 원이 아니라 4,100만 원을 갚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의 상한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제3절에 저당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몇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당 유동화 제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상환 방식이 원금, 원리금, 체증식에 대한 비교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원금과 원리금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본서 가셔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93페이지 제3절 우리가 제목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됐냐면 저당 유동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당 유동화 제도를 알려면 이 저당에 대한 시장이 1차와 2차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보금자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보금자리론이 만 19세 이상의 갑돌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를 차입자라고 하고요.
자, 은행을 대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은행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자가 이제 자금을 대출해 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권리를 가져와요. 두 가지 권리를 이제 우리가 민법과도 연결시켜 보겠는데, 민법에서요, 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 대출이니까 대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경우, 채무 불이행할 경우 담보를 제공받는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갖게 되는데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라는 거 있죠.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을 갖고 오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요. 자,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7천만 원을 빌려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갑돌이가 만약에 채무행위에 대해서 돈을 못 갚다, 그러면 경매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 처리를 하는 저당권이라는 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대출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저당권의 유동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저당권을 현금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시합니다. 자, KHFC인데, 자, KFC가 아니에요. KFC는 닭을 만들죠. HF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얘를 정확하게 유동화 중개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차 대출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자금을 주면요, 이 저당권을 팝니다. 그래서 저당을 유동화시키죠. 그럼 현금화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화된다는 것은요, 당연히 유동성을 높게 하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유동화된다니까 유동화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위험을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2차 대출 기간은 많은 또 재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또 이걸 팝니다. 그러면 자금을 주면서, 자, 이 저당을 모아놓는다 해서,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볼들이 노는 걸 볼풀이라고 하죠. 볼들이 모여 있는 걸. 저당이 모여 있으니까 딱풀이 아니라 저당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주택에 대해서 유사한 저당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자, 이거를 증권화 시켜서 어떻습니까? 쪼개서 팝니다. 자, 이것을 상품화 시켜서 MBS를 발행해요. 이게 부동산 증권인데, 자, 앞에는 무조건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고요. S가 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을 투자자가 삽니다. 근데 자, 앞쪽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분은 자기 지분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데요. 자, 이 저당이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거가 아니에요. 그죠? 부채입니다. 남의 거예요. 그 남의 거를 가지고 돈을 융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나 사채를 발행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남의 거다 보니까 이 투자자는 타인 돈에 대한 타인 자본 조달이니까 부채금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채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투자자는 거기에 대한 타인 자본 조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먹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투자론에서 얘기해서 저당 수익이 바로 이자 수익을 얘기하죠. 그럼 저당 수익률이 최소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커야지만 투자를 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차입자와 대출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고요. 대출자와 유동화 중개기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거기 저당 유동안의 의의부터 할게요. 1번. 지금 저당권을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됐죠. 저당권이 유동화함으로써 즉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용창조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저당이 유동화됨으로써 대출자 은행은 금융기관은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한정된 재원에 박습십시오. 자 지금 많은 재원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유동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동화시키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자금 수요자한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죠. 그래서 뒤에 많은이라는 건 맞죠. 만약 저당권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무한적으로 대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 저당이 유동화는요. 주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 동그라미. 만약에 호황이 됐다면 이 자체에 대한 것이 약간 위축되겠죠. 근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위축돼 있어요. 침체돼 있으면 좀 어떻게 돼요? 자금의 흐름에 대한 게 왜곡되겠죠. 그걸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주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호황시가 아니라 침체시가 중요합니다. 시험지에 나왔어요. 침체되었을 때 자금의 흐름의 왜곡을 막는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1차 저당 시장 갑니다. 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대출자가 이루어진 시장으로 자 여기는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이 아니라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1차 대출 기간은요. 이 저당권을 팔기도 하지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차 저당 시장 가겠습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1차 대출 기간 은행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해 가셨고요. 1차 대출 기간은 저당을 자신의 자산 포트를 일부러 보유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유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2차로 팔기도 한다. 자, 2차 저당 시장 갑니다. 2차 저당 시장은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라 이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그 다음에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시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초 사이에서 설정된 저당을 사고 파는 거죠. 넘깁니다. 자, 그 다음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 시장에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자, 이렇게 봅니다. 1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자, 2차 저당 시장에서 이 금융공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과 차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1차만 관련된 거죠. 그래서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는 원래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2차 저당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1차 대출 기간은 저당금이 금방 고갈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돈을 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2차 대출 기간도 저당 패키지를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투자자한테 팔기도 하겠죠. 그래서 1차 대출 기간과 2차 대출 기간은 반드시 유동화한다면 안 돼요. 자기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팔기도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유동화에 대한 흐름은 뭐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는데 수요자에게 저당 대부를 해준 1차 대출 기간은 설정된 저당을 지역별, 가격별, 만기별로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저당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주택공사 같은 2차한테 판죠. 그다음에 1차 시장에서부터 저당을 전문적으로 사들인 2차 대출 기간은 저당 패키지를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가지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다른 투자한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요 꼭 개인 투자가 아니라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기관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연기금, 그 다음에 보험회사, 금융기관, 기타 일반 투자자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MB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염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문 과정에 MBS에 대한 종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접근해 볼게요.
자, 이게 뭐였어요? MBS는 주택저당담보증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MBS에 대한 개념을 가볼까요? 1번 저당대출기간, 저당회사 기타 기간처 사이에 2차 시장에서 자신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입니다. 2차 저당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모저당이 비록 고종이라고 했어도, 모저당이라는 것은 이 모태가 되는 저당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저당이 개별 저당이 모저당이 틀려요. 왜냐면 이건 다 모아놓으니까. 그럼 고종이라 할지라도 저당담보증권은 고종 또는 가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아예 바뀌죠. 한 개의 저당 하나에 또는 여러 개를 쪼갠다 그랬죠. 저당담보를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성격이 유사한 저당을 집대성해서 저당을 풀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모았죠. 그래서 저당풀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MBS를 발행합니다. 그럼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투자는 매기간마다 원가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줍니다. 자, 저당담보를 샀을 경우에 투자자의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산 경우보다 관리비용 때문에 약간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MBS라는 발행은 1차 대출 기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저당을 직접 SPC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 이거는 이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실체 회사가 아니라 명목상이죠. 그래서 직접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얘를 거치면 얘한테 또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안 거치는 게 수익이 낮죠. 그래서 저당담보를 샀을 때 투자자의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산 경우보다 관리비용 때문에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MBS가. 그렇지만 이 공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입자가 못 갚으면 거기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며 시장에 쉽게 유동화될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투자자가 또 신뢰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쉽게 유동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MBS라는 우리나라의 CMO라고 나중에 다계층 채권을 배우실 거예요. 신용도가 AA, 신용도급이 우수합니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MBS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유동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에 가시면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와 2차 대출 기간도 있고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은 전문 우리가 하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MBS에 대한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이 입문 과정에서는 이따 박스가 나오겠는데요. 물론 야매도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은 다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다. 근데 야매로 이제 끝내서 그걸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보세요. 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MP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B가 있고 MPTB가 있고 CMO라는 게 있죠.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MBS에 대한 종류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MBS에 대한 종류는 4가지만 이제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MPTS,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라는 게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는데요. 앞쪽에서 왜 조기 상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고정이자에서 이 저당이자에 대한 계약이자는 고정되는데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조기 상환을 유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조기 상환하게 되면 어떻죠? 그만큼 이제 원리금을 못 받고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또 따로 다른 사람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때요? 비용 부담이 많이 커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이자를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시장 이자를 높아질 때 조기 상환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율에 대한 위험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나오면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자율 위험은요, 원리금을 받는 사람들이 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채무 불이행하게 돼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은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 자체가 우리가 경매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이거를 얘가 지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때요? 다 넘기느냐 그런데요. 자, 모기지 패스스루입니다. 자, 이거는 지분형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권한을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다. 그럼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다 투자자한테 넘기죠. 그럼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집니다. 특히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을 져요. 자, 그래서 투자자가 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도 높을수록 수익도 높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콜방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과정에서는요, 초과담보라는 자체는 조금 제가 나중에 기본서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요, 그 위험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다음에 콜방어는 어떻게 되냐, 그것만 체크하십시오. 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융공사가 콜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뭐냐 그러면 발행기간입니다. MBS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기 상환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자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을 해서 야, 투자자야, 지금 조기 상환이 들어왔거든. 너랑 나랑 이제 계약을 끝내야겠다. 콜을 불러요. 그럼 얘도 위험하단 말이야. 그걸 방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콜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MBB라는 모기지 백 본드라는 채권형이 만들어지면서 아, 그렇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한테 넘기지 말고 발행기관이 갖고 발행하자. 그럼 모든 조기상환 위험, 모든 위험을 이 발행기관이 지겠죠. 그럼 발행기관이 조기상환 위험을 지기 때문에 콜을 못 불러요. 그럼 얘는 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원리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MPTB, 요거는 페이 수루입니다. 그래서 이건 혼합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페이 수루라는 건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겨요. 그다음에 본드,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리금 수취권의 투자자한테 조기 상환 위험이 노출돼 있죠. 당연히 투자자는 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책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됐는데 MPTB는 콜 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CMO입니다. MPTB에서 다계층 채권입니다. 그럼 다계층 채권은 여러 가지 트렌치로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만기 구조가 틀리면서 이자를 다루면서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게끔 부분적 콜 방어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얘는 부분적 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야매로 가는데요. 자, 콜 방어가 가능한 걸 골라보세요. 콜 방어가 세 글자죠. 그럼 세 글자 되는 건 뭐예요? MBB하고 CMO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매로 가져가실게. 자,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를 손이 한 대를 쓰면 투자자고요. 그 다음에 발행기간을 손이 쓰면은 발입니다. 자, 그래서 T가 나오면 투자자가 지고요. B가 나오면 발행기간이 집니다. 자, 그러면 야매라고 했어요. 자, 발발입니다. B가 두 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발행기간이 진다고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T하고 B는 두 가지 다 들어갔죠. 그래서 페이수르니까 원리금만 가져가고요. 본드는 저당권은 발행기간 갖고 했죠. TS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S는 복수채시죠. 투자자 애들입니다. 모두 투자자가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자, 97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가면은 자, 갑니다. MPTS라는 게 있어요. MPTS는 모기지 패스수루니까 모든 걸 넘겨버려요. 자산을 매각합니다. 그러면 자, TS는 투자자 애들이죠. 그래서 모두 다 투투입니다. 투자자한테 가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체되니까 현금 흐름이 이체되고요. 만기 전 변제 조기상환 위험을 당연히 투자자가 집니다.
그다음에 콜방어는 네 글자니까 안 되죠. 세 글자면 되고요. 자, MBB, MPTB, 그다음에 CMO는 다 채권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보유는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자금 조달 방식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발행 기간이 다 모든 걸 갖고 있는데 MPTB와 CMO는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넘기죠. 네, MBB는 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기간이 갖고 MPTB와 CMO는 저당권만 갖고 있고 원리금만 넘기죠. 그다음에 이체가 다 되는데요. 우리가 MBB만 이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죠? 왜 그러죠? 자, MBB는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 기간에서 끊깁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다 투자자한테 이체가 되는데 얘만 투자자한테 이체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는 건 MBB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BB 하나만 현금 흐름이 이체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기 전 변제 위험을 발행 기간이 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MBB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콜방어는 MPTB는 네 글자니까 안 되고 MBB는 됩니다. MPTB는 X라고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고쳐주시고 CMO도 어떻게 돼요? 트렌치별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체의 95페이지를 전부 다 이해하시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서 하라는 것만 말씀을 해서 하는데요. 자, 95페이지 1번 저당 이체증권 MPTS 갑니다. 모기지 패스스루예요. 그럼 패스는 다 넘겼기 때문에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다. 근데 결정적인 야매가 TS는 투자자죠. 그래서 1번 차입자가 지불하는 부채 서비스의 저당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바로 투자자한테 다 넘기니까 이체증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보시면은 주택자산 담보채권의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지분형입니다. 얘는. 그래서 만기전 조기상환 위험, 만기전 변제가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이자율 채무량을 다 투자자한테 넘겼죠. 그래서 이 초과담보라는 자체는 아직 보지 마세요. 그래서 MBB와 달리 뭐 초과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다음에 해드립니다. 자, 3번 갑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가 가져요? 투자자죠. 자, 증권 발행자가 공사하고 투자자는 증권 매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 매수자가 바로 투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발행 기간은 다 넘겨버렸죠. 자산은 감소했지만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5천억이면 자 어떻습니까? 5천억을 다 발행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주택 저당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이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콜방어는 어떻게 투자가 지니까 콜방어 허용되지 않죠. 네 글자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초과담보라는 자체만 남겨놓으세요. 초과담보는 기본서 나온 다음에 제가 또 야매로 가르쳐드리고요. 넘기면 MBB 갑니다.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1번 얘는 지분형이 아니라 채권형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의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간 자기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입니다. 그러면 다 발행기간이 다 위험하죠.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모든 다 위험을 발행기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기간에 집중되어 유동성이 떨어지며 MBB 액면가 이상의 초과담보를 원한다는 것은 뭐 이것도 나중에 초과담보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은행이 위험하니까 초과담보를 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2번 MBB는 당연히 콜방어가 가능하죠. 세 글자니까. 그러면서 투자가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가 콜방어인데 콜방어 일정 기간 동안 콜방어를 부분적 콜방어가 이제 가능하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가 가능하죠. 이때 원리금 수익과 저당권을 다 채권 발행자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 이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식은 이체증권처럼 매월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체가 아까 현금은 이체가 안 되니까 6개월 단위로 가고요. MPTB입니다. MPTB는 모기지 페이수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권 지분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으로 발행기간이 저당권을 담보를 갖고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주택저당권은 발행기간이 보유하고 원리금만 투자한테 가죠. 지분권을 이전하죠.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규모 작은 MBB보다는 초과담보를 적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MBB보다는 작게 이제 위험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CMO에다 별표처럼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다가 CMO입니다. CMO는 만기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제 요약집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CMO가 1트렌치에서 8트렌치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구조가 다 틀려요. 그래서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틀립니다. 그럼 이자율도 상이하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1년 묶어 놓은 것보다 2년 정기예금 하는 게 더 이자가 높죠. 그래서 얘가 5.5, 뭐 5.7, 뭐 5.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콜 방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몇 년 이후에 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저당 채권 총 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분류된 그룹별 상환기간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진행 과정을 거쳐서 발행된 채권을 CMO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1, 2, 3을 트렌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트렌치 수는 4, 5개가 일반적인데 운하는 8개를 사용하고요. 알파벳의 맨 마지막에 Z죠. Z는 마지막에 중간에 이자 원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만기 때 원금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갚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CMO도 제가 혼합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PTS 이체증권과 저당채권 MBB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체증권처럼 저당 차입자의 원가 이자를 트렌치별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렌치의 규모와 수준을 조정하면서 저당 채권처럼 그 존속기간 다양하면서 장기 투자가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콜방어, 얘도 세 글자니까 콜방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자, 수익률은요,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이자가. 그러면서 전체 조기상환 위험은 MPTB와 같으나 계층 선택에 따라 조기상환 위험이 달라지면서 만기 구조가 그만큼 길수록 조기상환 위험이 더 큼으로써 이자율 즉 수익률도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뒤로 갈수록 조기상환 위험이 더 노출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자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만기 구조가 틀리고 이자율이 다 틀리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MBS에 대한 종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기본서 가시면 더 자세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콜방어는 세 글자가 돼서 MBB하고 CMO고요. MPTS는 TS니까 투자자고 MBB는 발행기간, MPTB, CMO는 혼합형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분금리 형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